건축의 구성 요소 3대 요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 견고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도 잘 버티는 것이 내구성입니다. 기능입니다. 실용적이고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 유지해 주시고요. 건축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기 때문에 미 또한 3대 요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중이 발생했을 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요. 햇빛이 내리쬐요. 그럼 건물이 이렇게 해진다거나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건물이 포석포석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좀 견고하게 처음처럼 잘 견디고 있는 것이 내구성이 좋은 것, 그렇지 못한 것이 내구성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내에서 어떤 행동,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잘 부합할 수 있게 실용적으로 해주는 것이 기능성. 그리고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왔어요. 그럴 때 이렇게 밀리는 힘 이런 것들에 잘 버티고 서 있는 것, 그런 것들도 기능의 일종이고요. 도시와 잘 어울리도록 아름답게, 개성있게, 예술적으로 색채도 아름답도록 디자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의 설계와 계획은 안전성, 효율성, 예술성, 사회성 다 좋아야 되고요. 안전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연에서 발생되는 천재지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가 요구됩니다. 구조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닥, 벽, 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학적 접근, 안전한 건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이라야 되겠죠. 목적에 대한 편리성, 편리한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접근에 대한 편리, 그리고 사용에 대한 편리 모두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능률적으로 공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죠. 형태보단 기능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적으로도 이 도시의 어떤 예술품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예술로서 시각적 쾌감과 만족도 필요합니다. 사회성입니다. 건물은 개인 소유물이기도 하지만 도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공유가 되고요.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조형물입니다. 주변 상황과 조화로워야 되고 도시와 지역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야 되고요. 자, 건축 모듈, 건물의 구조나 시공 등에 적용되는 기준 크기입니다. 물론 요즘은 좀 더 개성 있는 건물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들이 많이 무시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어떤 재료, 예를 들어서 뭐 H빔 같은 경우에도 크기는 딱 정해져 있죠. 그 안에 표준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그리고 뭐 벽돌 이런 것들도 어떤 기준 크기를 가지고 표준 크기를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조립하듯이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준 크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척도 조절은 모듈러 코디네이션인데 M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준 치수를 사용하여 재료,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미적 질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MC가 되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설계 작업은 단순화가 됩니다. 어떤 것들을 끼워 맞추면서 가기 때문에 크기를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새로 디자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가 절감되고요.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현장 작업은 단순화가 되고요. 국제 구성자의 수송이나 취급이 편리합니다. 국제 교역이 용이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이 철근 같은 것들을 수출 수입할 때 그럴 때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많은 부분을 통일화하게 되면은 인명 구성이 획일화됩니다. 뭐 그 집이 그 집처럼 보이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건축 모듈을 이용한 시공은 비용 절감을 위한 주택이나 학교 건설 그 이외의 여러 목적에 의해 보편적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의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건축 설계란 무엇인가? 건축물의 형태, 구조, 재료, 공사 방법, 비용 등을 결정하고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시방서를 그리는 일입니다. 도면을 그린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뭐 평면도를 이렇게 그려서 어디가 출입구고 어디가 창문이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도면일 것이고요. 시방서라는 것은 문서로 어떤 설명서,
예를 들어서 창문 시공할 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시공에 대한 설명서가 시방서입니다. 건축계획이나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조건 파악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지 조건 대표적이죠. 땅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도시지역에 있는 땅인가, 이런 것들을 조건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환경적 조건, 사회적 조건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용도, 규모, 형태를 고려하여 가장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곳에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중에는 공사 시기와 기간도 있을 겁니다. 이 시기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면 어떤 기간을 이렇게 길게 두고 해도 되는 것. 공사 시기와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변 조건, 예를 들어서 주변에 학교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린이집 학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공사를 낮에 하기엔 좀 불편할 수도 있다. 또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운 시기라서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너무 빨리 마르거나 얼어버리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재료의 특성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목재를 내가 이 집에 시공을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들,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누구를 위하여 어떤 용도로 건축물을 세울 것인지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인지, 노인들을 위한 것인지, 거기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젊은이들을 위한 획기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건지 용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규모로 크게 지을 것인가 또는 작게 지을 것인가,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기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획에 대한 어떤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요. 기획과 설계는 좀 개념이 다른 거고, 이 중간쯤에 계획이 있다고 봤으면 좋겠네요. 물론 여기에 좀 더 가깝겠지만 기획과 계획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내가 얼마가 있는데, 어떤 땅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집을 어떻게 짓겠다, 학교를 짓겠다, 아니면 병원을 짓겠다,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기획이고요. 계획은 그 기획된 내용을 가지고 중간 단계쯤에서 어떤 식으로 몇 층으로 짓겠다, 아니면 이걸 시공할 때 어떤 콘크리트 건물을 짓겠다, 벽돌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건물 자체를 계획하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토대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구조물의 형태를 도면에 표현하는 것이 설계,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 이 설계는 건축가 또는 설계자가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획 설계는 다른 말로 기본 설계고요. 어떤 큰 틀을 잡는 것이 기본 설계라면 세세한 구조적인 해석 또는 세세한 도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실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인데요. 시공은 도면과 시방서, 여기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의 최적의 공사비와 기간 내에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구조물을 생산하는 것, 그것이 시공이고요. 구조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감재를 시공하는 것까지도 시공입니다. 실제 건물을 만드는 건설공사고요. 건설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공이에요. 자, 건축 공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하면 좋습니다. 가변성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건물 하나를 지었고 주거 용도로 둘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변이 막 발전하면서 이 거리가 막 카페 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주거 하던 부분을 카페로 변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확장성도 가지면 좋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은 좀 많은데 지금 당장은 돈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지었다가 이 거리가 카페 거리가 되었어요. 엄청 번화가가 되었을 때 이 옆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획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 공간 계획 시 어떤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주할 때 편리해야 되고요. 내구성은 계속 나오는 말이죠. 시간이 지나도 좀 처음 건물처럼 깨끗하게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이 내구성이 좋은 것. 그리고 경제성, 이왕이면 저렴해야 되고요.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이면 더 좋겠습니다. 자, 주거 계획의 배치 계획인데요. 주택 설계는 내부 공간뿐 아니라 주택 주위의 외부 공간도 포함하여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경이라던가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딱 안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나무라던가 자연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규모와 구조와 층수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건폐율, 용적률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면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것이 건폐율이고요.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땅의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층 건물입니다. 대지를 가리고 있는 부분, 어려운 말로는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해요. 수평으로 가리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한 면적만 보는 것이 건축 면적이에요. 이게 몇 층이든 간에. 그래서 이 대지를 어느 만큼 하늘에서 봤을 때 수평으로 가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건축 면적이에요. 이 부분이 100제곱미터라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건폐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지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0.1이 나오는데 거기에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봐요. 그러면 10%라고 하는 퍼센트가 나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이기 때문에 이 집의 건폐율은 10%라고 나와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개념이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평 투영 면적이 아까 100제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0%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10층이라고 했어요. 층마다 면적을 다 더해주는 것이 뭐냐면 연면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의 연면적은 한 층이 100제곱이고 똑같은 면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요. 층수를 다 반영한 면적이 연면적이에요. 그럼 1000제곱분의 1000제곱이 되겠죠. 그럼 값이 1이 되는데 100분율이라는 것은 곱하기 100을 하는 거니까 이 집의 용적률은 100%가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법적으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규모와 구조, 층수를 결정해야 되고요. 이웃집과의 간격을 고려한 일조, 햇빛이 잘 들도록, 그리고 통풍, 바람 잘 불도록, 채광, 빛 잘 들도록, 범죄에 대해서 또는 재난에 대해서 방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보고요. 도로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동네 분위기를 보고 현관이 조금 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치 계획을 할 때 증축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 좋습니다. 건축법의 목적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땅, 구조, 설비 기준 그리고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건축법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안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축물 자체의 구조상 안전은 물론 화재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그리고 건축물 사용상의 안전, 추락 관련 안전 등도 포함을 합니다. 추락 관련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위에 서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1.2m 난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보다 낮으면 내가 실수로 실족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키가 만약에 평균 170이라고 봐요. 그럴 때 가슴보다 약간 낮아버리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난간 사이로 빠지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간격도 10cm 이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안전에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기능, 건축물이 예정된 용도에 충분히 부응하는 능력과 건축물 개체의 독립적인 기능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 행위는 직접 규제합니다. 그 동네에 좀 어울리도록 미관도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건축법의 주요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그리고 지하나 고가 그런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지하층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문제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지하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입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층이 이렇게 있고 그라운드 레벨, 이 지표면이 이 해당 층보다 높죠. 이 높이가 2m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1.8m? 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한 층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3m인 거예요. 여기에 2분의 1 이상이면 1.5m가 넘어가면 지표면이라고 보는데 이 집은 2m가 되고 1.8m가 됐죠. 그럼 이 집은 1층이라기보다는 B1층, 베이스먼트 1층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거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서 지금 또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요. 한번 쭉 볼게요. 주요 구조부란 무엇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력벽, 힘을 받는 벽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비내력벽. 그리고 장막벽, 그리고 칸막이벽, 뭐 이런 식으로 내력벽이 아닌, 힘을 받는 벽이 아닌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중요한 구조부, 주요 구조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용도 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자,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대상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위 항목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높은 곳에 있는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작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오죠. 공작물은 무엇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외운다기보단 크게 봤을 때 4m를 넘는 탑 종류들, 광고판, 8m를 넘는 높은 수조, 물탱크 같은 거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그리고 2m를 넘는 옹벽 담장,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크게 의미를 한번 본다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의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에서 따르는 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법으로 규제하지 않고요.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철도 위에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외한다는 소리예요. 고속도로에 그 통행료 받는 시설,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도 건축법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입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건축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건축을 규제하고 있고요. 대수선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은 건축 행위는 아닌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축의 큰 내용을 보면 신축, 빈 대지에 새로 만드는 것. 증축은 연면적, 건축면적, 면적을 늘리거나 높이를 늘리는 것, 더 짓는 거예요. 개축은 다시 짓는 것. 재축도 다시 짓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짓고 싶어요. 그럼 원래 건축물 해제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것이 개축입니다. 재축은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재해예요. 그럴 때 다시 짓는 것은 재축. 이전은 주요 구조부, 아까 나왔죠. 어떤 기둥, 보, 벽 이런 것들을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건축물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입니다.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에 대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지만 건축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지나갑시다.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 아까 잠깐 예를 들었는데 주거 공간으로 쓰던 것을 카페로 용도를 변경했어요. 인테리어 새로 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수선을 한 것도 아니고 구조부를 그대로 두긴 하는데 용도를 바꿨다라고 할 때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건축법이 있습니다. 조형 계획입니다. 형태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태라는 것은 점과 선과 면과 입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점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이 점들이 많이 모이면 선이 되고요. 이 선이 몇 개 모이면 면이 됩니다.
이 면이 또 여러 개가 모이면 입체가 되는 그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이라는 것은 시각적이며 공간적인 요소들을 통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이라고 하죠. 색상은 명도, 채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색상이라는 것은 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 그게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명도는 이 색이 밝으냐 어두우냐 이 차이, 채도는 색상이 선명하냐 선명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 채도입니다. 그리고 재질감은 이 면이 보들보들한지 거칠거칠한지 매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재질감이라고 합니다. 형태에 대한 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점입니다. 공간에 한 점을 두면 집중 효과가 있고요. 많은 점의 근접은 면으로 지각이 됩니다.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한 부분에 점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시선이 딱 모이는 효과가 있고요. 많은 점의 근접은 그럼 이게 선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은 도형으로 인식이 됩니다. 점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멀리 있는 거 말고요. 이렇게 가까이 모여 있어요. 이런 것들도 도형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위치나 길이의 개념을 가지게 되고요. 폭과 깊이의 개념은 없습니다. 선의 특징, 이것도 문제에 제법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선이라는 게 딱 한 선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어떤 선들이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서면 이 자체가 수평선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것은 안정되고 넓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같은 경우엔 옆으로 넓게 지어서 좀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수직선은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건물인데 뭐 법원이라던가 신전 이런 것들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느낌은 엄숙하고 고결한 느낌을 주게 되고 높이감과 상승감을 느끼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은요,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럼 율동감과 운동감 그리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게 되고, 건물 자체가 이렇게 막 소라형이라던가 뭐 이런 형이라던가 이렇게 되면 곡선을 느끼게 되는데 유연하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운동감을 느끼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면은요, 선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긴 2차원 평면입니다. 면적을 갖는 형태고, 면적은 보통 뭐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입체는 면이 이동하여 생긴 3차원 공간이고요. 보통 부피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통 우리 건축물은 입체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색의 구성 볼게요. 색상, 유채색으로 빨강, 파랑, 초록, 보라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색상. 명도는 색이 밝고 어두운 정도, 채도는 선명하고 탁한 정도인데 선명한 빨강은 채도가 높고요. 불구스름하다라고 하는 건 채도가 낮은 빨강입니다. 색의 대비, 보색 대비라는 게 있고 한난 대비, 연변 대비가 있습니다. 자, 보색이라는 개념은 색상환에서 반대되는 위치에 배치한 거예요. 색상환 미리 좀 볼게요. 색상환이라는 건 이렇게 둥근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색이 동그라미 형태로 도는 것, 이것이 색상환입니다. 여기에서 반대 위치에 있는 것이 보색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빨강의 보색은 그럼 색상환에서 반대에 있는 것, 블루 그레이, 청록색이 빨강의 반대 색상이 됩니다. 그럼 빨강의 반대인 청록색, 이것이 보색인데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 위치에 배치된 것입니다. 두 색을 섞으면 무채색이 됩니다. 두 색을 보색이라 하고 서로의 색상을 방해하지 않고 더욱 대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록색 면 옆에 바로 레드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각각의 채도가 높게 보이고 보색 관계로 인해서 서로의 영향을 끼치는데, 블루 그레이는 조금 더 푸른 느낌, 레드는 조금 더 붉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 보색 대비입니다. 자, 그리고 한난 대비라고 있어요. 차가운 게 한이고 따뜻한 게 난이죠.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같이 있을 때 더욱 크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드가 있고 블루 그레이가 있을 때 레드는 난색 계열에 속하게 되고요. 이 청록은 한색 계열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같이 붙어 있을 때 이 붉은색은 조금 더 따뜻한 느낌,
청록색은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한난 대비입니다. 자, 그리고 연변 대비는요, 변, 테두리, 어떤 색상이 이렇게 두 개 만나 있을 때 이 경계 부분이 명도 대비의 일종으로 두세 개 경계 부분이 실제 명암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는 되게 밝고요, 여기는 되게 어두워요. 실제보다 더 어두워 보이고 더 밝아 보이는 것이 연변 대비의 어떤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산 혼합의 삼원색, 감산 혼합의 삼원색이 나와요. 가산 혼합이라는 건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는 게 가산 혼합이고요. 색을 더하면 어두워지는 게 감산 혼합입니다. 색광 혼합인데요. 빛은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고요. 색리오 혼합인데 쉽게 말하면 염료인데요. 물감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물감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집니다. 여기 삼원색이 다른데 색광 혼합의 삼원색은 RGB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우리 모니터 같은 경우에 RGB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리가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 이 화면이요, 흰색일 수도 있겠지만 레드와 그린과 블루를 같이 쏘는 겁니다. 그럼 점점 밝아지면서 흰색으로 보이는 그런 원리가 가산 혼합, 다른 말로 색광 혼합이고요. 우리 팔레트에 물감 짜서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주색과 노란색과 사이언, 청자색 세 개를 섞게 되면 검은색이 돼버리는데 그것이 감산 혼합, 다른 말로 색리오 혼합입니다. 우리 인쇄할 때요, 그 프린터에 보시면 CMYK 모드라는 게 있어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그리고 마지막 건 블랙인데요. 이 색을 섞어서 어떤 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가 우리 프린터의 원리예요. 잉크를 섞어서 색깔을 만드는 거죠. 건축 형태의 구성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건물은 중구난방 짓는 것보다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죠. 통일감을 보통은 가져요. 공통되는 요소에 의해 전체가 일관되어 보이는 것이 이 통일감입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조형 요소들이 서로 어울리게 관계되어 하나로 결합되는 특성이에요. 같은 크기의 연속, 같은 색깔의 사용, 일정 모듈의 반복. 예를 들면 이 빌딩은 이렇게 같은 크기의 창들이 보통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건물 자체가 좀 통일되어 보이고 하나의 건물로 보이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균형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다른 둘 이상의 요소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에서 시각적 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안정감을 이루며 평형 상태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건물 지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쪽과 이쪽은 같은 무게로 느껴지는 게 일반적인 건물이죠. 거기에 포인트로 뭔가 더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건물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지 않고 시각적으로 좀 동등하게 보이는 게 일반적인 건물의 특징입니다. 대칭이라는 것은 중앙에 수직축을 중심으로 거울에 면하듯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고 시각적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도 그렇고요. 사람도 어떤 수직축을 중심으로 반을 탁 접으면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뭐 곤충, 나비 같은 경우에도 중간을 기준으로 딱 접었을 때 똑같은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사, 대충축을 중심으로 반대의 상이 좌우 대충을 이루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게 되고요. 반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를 반복해서 나열해나가는 패턴을 이룹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나비,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대칭으로 보고요. 회전 대칭도 많이 보고 있죠. 우리 꽃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런 거고, 우리 물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런 것들이 방사되는 대칭입니다. 자, 그리고 비례라는 것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크기와 비율인데요.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어떤 비율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대칭도 같은 크기, 뭐 비슷한 크기, 그리고 균형도 마찬가지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비례에서 키워드는 수리적인 비율을 가져야 됩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가로가 1일 때 세로가 1.618, 이것이 좀 안정적인 비율이다. 가장 안정적이다. 황금 비율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듬감, 시각적인 강약이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느껴지는 움직임, 반복적이거나 단조롭지 않아야 되며 변화가 있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리듬 종류가 꽤 많은데 반복되는 것도 리듬감을 느껴요. 똑같은 크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그것도 리듬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점층은 점점 커지는 것, 이것도 리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억양, 크다가 작다가 크다가 작다가, 이것도 또 리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주도와 종속, 어떤 큰 동그라미들이 줄을 이루는데 거기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들은 주도가 되고요, 작은 동그라미는 종속이 되는 그런 것들도 리듬감을 느끼면서 강약 이렇게 느끼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조화, 둘 이상 요소가 관계를 맺어 어울림을 만드는 것. 둘 이상의 요소 또는 부분의 관계에서 서로 분리되거나 배척하지 않고 통일되는 것.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조화로운 것. 조화에는 유사 조화가 있고 대비 조화가 있는데, 유사한 건 당연히 조화롭겠죠. 비슷한 것들, 온화하고 안정적인 느낌. 대비 조화는 완전 다르지만 화려한 느낌, 그로 인해 조화로운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완전 상반된 것, 예를 들자면 보색인 레드와 청록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대비를 이루지만 그 자체로 좀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볼 수 있는 것이 대비 조화. 그리고 똑같은 것끼리 모여 있으면 당연히 그냥 조화롭겠죠. 그것은 유사조화입니다. 자, 색채 계획 이제 나왔습니다. 아까 색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나왔고, 어떻게 계획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먼셀의 표색계,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색계입니다. 먼셀은 미국의 화가 겸 색채학자쯤 되고요. 표색계는 그 사람이 정의한 색에 대한 어떤 원리, 이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셀이라는 사람이 지정한 색상환인데요. 5개가 기본 색상입니다. 기본 5색. 그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것, 레드와 옐로우를 합쳐서 YR, 그리고 그린과 옐로우를 합쳐서 GY, 그리고 블루와 그린을 합쳐서 BG, 퍼플과 블루, 퍼플 블루, 그리고 레드와 퍼플을 합쳐서 이렇게 RP 지정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총 10개의 색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먼셀의 색상환입니다. 자, 먼셀이라는 사람이 규정한 색 입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 바퀴로 도는 색상환이고요. 색상환을 입체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명도, 밝고 어두운 정도는 세로로 배열을 했고요. 선명하고 탁한 정도, 다른 말로 채도는 이렇게 옆으로 배열을 했어요. 색상은 원으로, 명도는 직선으로, 채도는 방사선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명도는 높을수록 숫자가 높아요. 그리고 채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바깥으로 가게 되고 선명합니다. 이 그림은 머릿속에 한번 꼭 가지고 가시고요. 자, 색상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프루키네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색광에 의한 시감도, 말이 어렵죠. 빛이 가지는 색상, 거기에 대해서 눈이 느끼는 감도, 거기서 명암 수능 상태라고 하는데, 명수능과 암수능이 있습니다. 암수능은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갑자기 어두워졌으니까. 차차 어둠에 익숙해져서 주위가 보이는 것. 우리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갑자기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 스크린에 빛이 사라지면서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것이 암수능이고요. 명수능은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갔어요. 처음엔 눈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차차 정상으로 보이는 형상입니다. 물론 명수능은 아무것도 안 보이진 않을 겁니다. 밝게 보여서 눈이 아프겠죠. 예를 들자면 어디 귀신의 집, 에버랜드 이런 데 있다가 밖으로 갑자기 팍 나온 거예요. 너무 밝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차차 눈이 수능하는 것, 그것이 명수능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명암수능 상태,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뭐가 달라지냐? 명수능 시에는 붉은색이나 주홍색이 먼저 보인다고 합니다. 갑자기 밝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붉은색은 먼저 보여요. 암수능 시에는 밝다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럴 때는 파란색이 먼저 보인다고 합니다. 그 현상이 프루키네 현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재 등으로 갑자기 정전될 경우 암수능이 되겠죠. 우리 창이 있는 건물은 상관없지만 무창층, 백화점에 보면 무창층이 있어요. 창이 없는 건물.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면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푸른 톤에 비상구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 환경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먼저 자연 환경,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기온의 정의는 대기의 온도, 계절에 의한 태양 에너지의 변화가 기온입니다. 그냥 바깥 온도가 몇 도인가 그런 개념이고요. 연교차는 1년 중 월 평균 기온과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차이예요. 1월에 평균 영하 10도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8월에 영상 30도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40도씨가 되는 거죠. 자, 일교차입니다. 하루 동안 관측된 최고 기온 그리고 최저 기온. 어떤 환절기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였어요. 그리고 영상 기온이 예를 들어서 20도씨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교차는 30도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습도라는 것은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수치로 표기하는 것이 습도. 장마철에는 90% 그리고 겨울철에 40%다 라고 하는 건 공기 1kg에 대해서 습도가 얼만큼 있는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조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요. 햇빛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집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적외선은 열 효과, 따뜻한 효과고요. 열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에요. 빛 효과입니다. 자외선은 화학 반응, 그리고 생육작용, 살균작용, 피부를 태우고 이런 것들이 자외선. 그리고 일형, 햇빛이 비칠 때 건축물에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영구 음영은 영구적으로 음영이에요. 영구적으로 그림자예요. 영원히, 영구히 일조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일조 조절을 하는 방법. 겨울철에는 햇빛을 받아들이고 여름철에는 차단을 해야 되겠죠.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차양, 그리고 발코니를 꺼내는 것, 그리고 루버라는 것은 어떤 목재를 이렇게 일정 비율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사이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왔다가 가려졌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루버고요. 유리 자체를 열을 흡수하도록 흡열 유리, 그리고 이중으로 만드는 유리. 유리 블록은요, 유리 자체를 이렇게 벽돌처럼 만들어서 쌓는 건데요. 우리 미술관이나 어떤 사우나 이런 데 가면 유리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반복되는 벽인데 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유리 블록이고요. 나무를 심게 되면 햇빛을 좀 가릴 수 있어요. 식수, 물 마시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는 것. 열 이동의 3요소입니다. 자, 먼저 전도라는 것은 키워드가 고체, 대류의 키워드는 유체, 요 차이예요. 유체는 흘러가는 아이입니다. 물이나 공기는 흘러가죠.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 전도. 대류는 공기가 흘러가든 뜨거운 물이 흘러가든 이렇게 흘러가면서 열이 순환하는 현상입니다. 자연 대류는 중력차에 의해 순환을 해요. 자연 대류는 다른 말로 창문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람이 들어와서 공기가 흘러가는 것. 강제 대류는 외력에 의해서 바람을 기계로 불어서 순환시키는 것이 강제 대류입니다. 그리고 복사, 라디에이션, 라지에이터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서양에는 바닥 온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라지에이터가 창문 앞에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열이 흘러가면서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라지에이터의 원리인데, 복사가 영어로 라디에이션, 전달 매개체 없이 직접 다른 물체에 열이 도달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온돌방 바닥에 이렇게 몸을 지지잖아요. 그것이 어떤 매개체 없이, 매개체라는 것은 어떤 관을 통해서 막 공기를 흘리고 이런 거 없이 바로 몸이 닿는 것, 그것이 복사열, 복사에너지, 복사난방인데요. 이 라지에이션도 바로 열이 나오기 때문에 복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유효 온도, 그리고 열환경 4요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실감 온도, 감각 온도, 이렇게 문제에 나와요. 온습기, 온도, 습도, 기류, 요것이 3요소고요. 복사열이 들어갔다 하면 열환경 4요소, 다른 말로 온열 요소,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요. 열 관류 현상, 이거 문제에 많이 나와요. 먼저 열 전달이라는 게 있고 열 전도라는 게 있어요. 열 전도는 아까 나왔죠.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로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열 전달은 다른 말로 대류의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물질 개입 없이 공간 속에서 열이 이동하는 건데 공기에 열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체에서 이 기체에 해당되는 대류 정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 관류 현상은 벽체 양쪽의 온도가 다를 때 고온 측에서 저온 측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고온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는 건 열 전도가 있는데 이게 벽이 있다고 볼게요. 실외가 예를 들어서 40도씨예요. 실내가 예를 들어서 18도예요. 그럼 이게 뜨거운 부분에 있는 열이 흘러오다가 벽체를 만난 거예요. 그럼 그냥 흘러갈 수 없고요. 이게 열이 막아지기 때문에 열이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로 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40도씨라는 게 어떤 매개체가 없을 땐 그냥 이 공간 속에서 외부에서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되다가 이 벽 같은 것들을 만나서 열이 똑 떨어지는 것. 이것이 열 전도입니다. 이 세 개의 과정을 합쳐서 열 관류 현상입니다. 이 단위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킬로칼로리는 열이고요. 시간당 몇 도씨가 이동하는 건데 이 부분을 거리로 보고 있어요. 열 전도는 뭐가 막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것. 그래서 미터. 열 관류 현상은요, 똑같은데 어떤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로 현상이에요. 이 결로 현상은 습도가 높은 공기가 냉각되면서 공기 중에 수분이 수증기로 존재할 수 없는 한계 온도를 만나는데 이를 노점 온도라고 하게 되고요. 이 공기가 차가운 벽면 등에 닿으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우리 건물에도 이 결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벽에 수증기가 맺히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안 좋은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실내에 겨울철이에요. 실내 온도가 예를 들어서 26도로 내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는 막 물도 끓이고 사람이 숨을 쉬고 하다 보니까 습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실외에 예를 들어서 영하 10도. 그래서 밖에는 되게 춥고 안에는 따뜻하고 습도가 낮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벽은 우리가 단열을 잘하게 되면 이 실내의 따뜻한 온도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에너지가 벽에 닿아서 조금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벽은 좀 차가운 상태. 그리고 실내는 따뜻하고 습도가 높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수증기가 되게 많은데 이것이 차가운 벽에 만난 거예요. 여기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게 결로 현상이에요. 이것을 방지하려면 환기를 해서 이 습기를 좀 낮춰줍니다. 그리고 난방을 잘해서 이 표면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단열을 잘해서 외부에 차가운 이 부분이 차가운 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요 세 가지가 결로 방지 방법이고요. 자, 공기 환경 이어가겠습니다.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되었대요.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 습기 조절 이외에 공기청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은 왜 되는가? 먼저 숨 쉬는 거예요. 내쉬는 숨에 CO2가 나오고 들이마시는 숨에는 O2가 필요하죠. 그럴 때 이 산소가 줄어들고 CO2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오염되는 원인입니다. 난방을 해도 이산화탄소는 발생을 하게 되고 세균 올라가고요. 그리고 음식 하다 보면 이런 가스, 고등어 굽고 막 이럴 때 위에 가스가 나오는 것. 이것도 실내 공기가 오염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환기는 왜 필요한가요? 적절한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오염물질은 내보내야 되고 건축물 내부의 결로 방지를 위해서도 환기는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환기의 기준입니다. 환기로 인한 열의 습기가 이동되는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어느 실의 환기량을 실내 용적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환기 횟수에 대한 예를 잠깐 들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가로가 3.3, 세로가 3.3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곱하기를 해보면 10점 얼마가 나옵니다.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가 2.5m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용적이라고 했잖아요. 용적은 세제곱미터가 얼마인가를 보는 건데 10 곱하기 2.5를 하면 대략 이 집의 용적은 25 세제곱미터가 나와요. 25라고 가정을 하고 세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이 공간에 1시간에 50 세제곱미터의 공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집은
1시간에 2번 환기를 해서 공기를 순환해야 쾌적한 환경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 횟수가 2회가 나왔다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환기의 종류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문제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연 환기는 다른 말로 중력 환기라고 불러요. 풍력이나 실내외 온도차를 이용한 환기로 급기 배기량이 일정하지 않아요. 자연 환기는 다른 말로 창문 여는 겁니다. 창문 열어서 그냥 외부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고요. 자, 기계 환기는 송풍기, 공기를 쏴주는 거, 배풍기, 공기를 빼주는 거, 이 두 개를 이용한 환기 방식이에요. 제1종 환기는 기계로 공기 쏴주고, 기계로 공기 빼주고, 가장 우수한 환기 방식이고, 보통 우리 요즘 건물들 무창층 되게 많아요. 창 없는 거, 창 또는 못 여는 거. 이럴 때 가장 우수한 환기 방식이 1종 환기고요. 2종 환기는 기계로 공기를 뿜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 우리 막 공기를 뿜어주긴 하지만 당기진 않잖아요. 창문 열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것이 2종 환기고요. 3종 환기는 급기는 창문 열어요. 대신에 배기는 기계로 합니다. 자, 환경 볼게요. 소리 환경이죠. 회절은 음이 진행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어요. 직진 못하고 튕겨 나오는 거죠. 꺾이거나 또는 요 뒤에서 소리가 좀 나는 거예요. 이것이 회절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잔향인데요. 실내에서 음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하다가 딱 정지를 했는데 약간 에코가 생기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음이 남아있는 현상. 그것이 잔향. 공연장 등 음악, 노래 막 해요. 그럴 때는 에코가 좀 있는 게 노래를 좀 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잔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러 잔향 시간을 길게 만들어 주고요. 강의실, 강의해야 되는데 막 에코 계속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명료해야 될 때는 이 시간을 짧게 만들어줘요.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용적, 건물이 좀 넓으면은요, 좀 에코가 생깁니다. 그런데 건물이 좀 좁아요. 그럴 때는 이 에코가 약간 낮아지는, 없어지는 그런 현상. 그리고 마감 재료인데요. 소리를 좀 흡수를 해주면 잔향 시간이 없어지는데 소리를 좀 튕겨내게 했다. 그럴 때는 잔향 시간이 좀 길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이 얼만큼 센가? 이것은 데시벨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양을 표현할 때고요. 소니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실의 음은 엄청 크고 이 실의 음은 작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나오는 건 소니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데시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흡음은 무엇인가, 차음은 무엇인가 인데요. 소리를 흡수를 얼만큼 시키는가가 흡음이고요. 소리가 어떤 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차음이에요. 우리 여기 길 가다 보면 도로에 차음벽 이렇게 있죠. 예, 차음벽은 단단한 소재잖아요. 재질이 단단하고 치밀한 거. 요즘은 보니까 아크릴판 같은 거 많이 쓰던데 금속판이나 콘크리트 등 음을 막아주는 것은 차음이고요. 스티로폼, 섬유질, 그리고 갈대를 이렇게 모아서 만든 목모보드 이런 것들은 음을 흡수를 합니다. 다공질 재료, 이 빈 공극이 많은 재료 이런 것들은 흡음을 하는 거지 차음을 하는 건 아니다.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빛 환경입니다. 빛의 상태나 사물이 보이는 쾌적한 정도들 관점에서 논하는 환경입니다. 쾌적하다는 것은 빛이 좀 어두워서 막 잘 안 보이고 이게 아니라 환하게 잘 보이는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단위는 문제에 꽤 나옵니다. 자, 먼저 광속이라는 것은 여기 광원이죠. 빛 자체. 거기서부터 얼만큼 빛이 나오는가입니다. 빛 에너지의 흐름이고요. 단위가 루멘입니다. 광도인데 이 광도는 광원 자체, 요 광원 자체가 얼만큼 밝은가? 칸델라인데요. 칸델라는 캔들, 우리 촛불을 몇 개 켰는가? 그 단위예요. 그래서 이게 막 칸델라가 높을수록 초를 많이 켰으니까 되게 밝겠죠? 자, 그리고 조도는요. 단위 평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입니다. 장소에 대한 밝기인데 단위는 룩스고요. 이 평면의 밝기입니다. 자, 그리고 휘도라는 것은 이 표면 자체의 밝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단위 명적당 광도에 해당되는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인데 그래서 이 단위와 명칭을 반드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명시성 잘 보이는 정도의 기본 조건은 일단 밝아야 되고요. 크기가 클수록, 면적이 넓을수록 잘 보이고요. 주변이 어두우면 밝을수록, 주변이 밝으면 어두울수록 대비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래 볼수록 더 잘 보인다. 노출 시간까지 조명의 4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계획과 분류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분류, 요거 표로 한번 보시게 될 거고,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대표적으로 아파트 있죠.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건축을 하는 게 공동주택.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입니다. 이 안에 자세한 내용 다 알면 좋겠지만 큰 테두리부터 우리가 정리를 반드시 하시고 나가야 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실별로 욕실은 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쉐어하우스 정도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3층 이하고요. 660제곱 이하고요. 19세대 이하인 주택이고, 여러 가구가 살지만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다가구 주택. 이거 왜 별표해 놨냐면 다세대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층수가 4층 이하가 되어야 다세대고요. 소유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것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데 안에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키워드를 반드시 보시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입니다.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가 보통 그렇고요.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인 주택이고요. 620제곱을 초과하는 기숙사, 학생 때는 종업원을 위한 주택으로 환계동에 공동취사시설 이용합니다. 비슷하죠, 다중이랑. 그런데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주택. 보통 학교 기숙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참고로 층수를 산정할 때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우리 막 원룸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필로티 구조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2층이 있고요. 1층은 기둥으로만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 이 부분을 필로티 공간이라고 합니다. 기둥으로만 들로 쌓인 거, 벽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2층은 층수에서 제외를 해주고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란 우리 처음에 나왔던 건데요.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대지 자체의 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을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인데, 이 하늘에서 봤을 때 대지를 가리는 이 부분이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처마, 차양, 부연, 발코니 같은 이렇게 튀어나온 구조물입니다. 이런 구조물이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끝에서부터 1m는 봐줍니다.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전부 수평 투영 면적으로, 다른 말로 건축 면적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게 되고요. 용적률을 산정할 땐 다음은 제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연면적은 400제곱이 되고요. 건축 면적은 100제곱이 되고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기 때문에 1000에 대해서 100제곱이니까 10%, 용적률은 1000에 대해서 400제곱이니까 40%,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연면적에 제외하는 거 특이한 게 지하층은 연면적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비슷한 고액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주행 면적, 이것이 바닥 면적에 대한 정의.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가 건축물의 높이, 기타 주택의 분류입니다. 타운하우스란 무엇인가? 공동주택의 종류 중 2개 이상 주택을 한 채에 붙여 지은 것으로 각 주택이 벽을 공통으로 하여 외부에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것. 그냥 건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 굉장히 특이해서 그림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경사도에 맞추어 쌓아 올린 것으로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위층 세대가 정원으로 또는 테라스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경사진 건물이고요. 여기 이렇게 이 공간을 봤을 때 이 집의 옥상이지만 위층에서 봤을 때는 테라스로 활용하는 것. 이 바닥을 같이 공유하는 개념. 이것이 테라스 하우스. 그리고 중정형 주택인데요. 건물이 이렇게 돼 있고 안뜰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정인데요. 이걸 중심으로 벽으로 둘러싸인 것이 중정형 주택이고요. 연립주택은 2호 이상의 주택이 집합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주거생활에 의해 한식과 양식의 구분, 이게 문제에 꽤 나왔었죠. 일단 한식은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는 좌식, 양식은 의자에 앉는 입식. 실의 구분입니다. 다용도, 융통성이 있어요. 위치적으로 안에 있으면 안채, 바깥쪽에 있으면 사랑채,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우리 양식은 잠을 자면 침실, 밥 먹으면 식당, 어떤 TV 보고 놀고 하면 거실,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면은 은폐적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좀 분산돼 있고요. 양식은 좀 비교적 개방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공간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겁니다. 분산식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실이 있으면 이렇게 뭐 방이 있고 대청마루가 있고 방이 있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 한식 주거고요. 화장실이 밖에 있고 그런 게 분산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식은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방과 화장실, 주방 다 붙어 있는 게 양식 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조는요, 일반적으로 가구식이라는 건 목재를 짜맞추기 위해서 만든 게 가구식이고요. 바닥이 비교적 높고 계고부가 비교적 큽니다. 비교적이라는 건 이 집에 비해서 계고부가 커요. 양식은 바닥이 비교적이라는 것은 한식에 비해서 그냥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계고부가 이렇게 집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조적식이 일반적인 양식 주거였었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린 거. 그리고 난방은 바닥에 복사난방인데 바로 여기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게 복사난방. 서양에서는 뭐 에어컨을 튼다거나 라지에이터 물을 흘려서 만드는 게 이 대류식 난방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 및 평면 계획 보도록 할게요. 기능면에 의한 주거공간의 분류. 공동생활을 위한 것, 사회적 공간은 거실, 응접실, 막 손님 오고 가족이 다 같이 있는 것, 거실, 응접실이고요. 개인 생활은 잠자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가사 작업, 빨래하고 음식하고, 그리고 위생적인 공간은 화장실, 욕실입니다. 자, 그리고 인체 동작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생활 행위에 따른 동작을 가능하게 하고 주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주거를 구성할 때 사람이 막 팔을 뻗고 움직이고 할 때 막 좁아서 안 되고 낮아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평균으로 봤을 때 막 팔 뻗고 몸 왔다 갔다 하고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인체 동작 공간입니다. 인체공학을 토대로 하는 거고요. 특성에 맞게 연구하는 거고요. 인체공학을 토대로 생활 행위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거실은 몇 미터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인체 동작 공간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평면 형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단 계단실형, 그리고 편복도형, 중복도형,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계단 실형은요, 우리 아파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누어지면 현관을 통해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연결되는데 중간에 계단실을 기준으로 두 실만 보통은 씁니다. 해서 계단실에서 복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는 형태고요. 공동주택 중에서는 프라이버시 확보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복도가 없기 때문에 공용 통로 부분 면적이 줄어들고 채광이나 환기에 복도형에 비하면 유리한 특징이 있어요. 편복도형은 여기 엘리베이터 내렸어요. 이쪽으로 가는데 복도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편복도는 한쪽에만 복도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한 대를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확보가 계단실형에 비해서는 더 어려워졌어요. 자, 중복도예요. 중앙에 복도를 두고 양쪽에 세대를 배치한 형태고 대지 이용도가 높지만 프라이버시 확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오피스텔 원룸 중에서 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 실형은 다른 말로 홀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코어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평면적 코어형, 설비적 코어형, 구조적 코어형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는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평면적 코어형은 탑상형, 타워형입니다. 엘리베이터 홀, 계단 등을 중앙에 배치하고 각 세대가 미음자, Y자 이런 식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것이 이 평면적 코어입니다. 자, 그리고 설비적 코어는 이렇게 봤을 때 한 실이 있잖아요. 이 실 전부 다 봤을 때 평면을 보면 화장실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밑에 집 전부 다 같은 위치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비적인 부분, 물을 쓰는 부분 이런 것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게 되면 배관이 이렇게 갔다가 할 필요가 없이 일자로 쭉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고, 자, 그리고 구조적 코어는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을 때 이 실이 있으면 내진 벽은 힘을 받는 벽인데 평면적으로 봤을 때 내진 벽이 여기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밑에 집도 둘러싸고 있어야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라고 하면 벽이 위층은 내진 벽, 아래층은 내진 벽 아니에요. 이럴 때는 좀 강도가 높을 수가 없는데 똑같이 외부를 내진 벽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강도가 좀 높아지고요. 구조적으로 이 벽이 모이는 코어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동간격이란 다른 말로 동간간격이고요.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과 동 사이 거리 1조 채광 통풍을 위해 동간거리의 최소값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유를 증류하고 피치가 되기 전에 말이 좀 어렵죠? 원유 이렇게 석유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증류 좀 끓인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유증기가 올라가게 되고 남은 이 부분에서 찌꺼기 같이 반고체형으로 남은 아이가 피치입니다. 이것이 되기 전에 유출량을 제한하여 잔류분을 남은 것을 반고체형으로 고형화시킨 것. 키워드는 뭐냐면 지하실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끓여서 등유를 만들고 경유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름을 만든 다음에 이 남은 찌꺼기가 아스팔트가 되죠.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로운 아스팔트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좀 낮다. 그러니까 그 열을 받았을 때 좀 녹을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블로운 아스팔트는 열에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긴 한데 블로 뭘 했나 보다 해서 열에 좀 강하다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옥상 방수에 주로 사용이 돼요. 옥상.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낮아가지고 지하실 방수공사나 도로 포장 등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지하실 방수공사로 보고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침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대는 외부에서 출입문을 통해 직접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유리해요. 물론 침실이 되게 넓을 때 가능하죠. 좁으면 뭐 바로 열면 바로 보이지만 넓을 때는 이렇게 출입문을 열었을 때 최대한 멀리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침실은 좀 정적인 것이 좋고요. 동적인 분위기가 없도록 시끄럽지 않도록 해주시고 프라이버시 확보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위상 직사광선이 없는 북쪽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환기와 채광이 잘 되는 것이 좀 유리해요. 그래서 남동 쪽이 좀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북쪽 아니다라고 보시고 3번 틀렸습니다. 침실 위치는 소음원이 있는 곳은 피하고 시끄러운 곳은 피하고 정원 등의 공지에 면하도록 하는 것이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겠죠. 건축법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거, 새로 만들다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실 외부에 흙막이 벽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공간을 둔 거예요. 우리 지하실이라는 건 보통 땅 속에 이렇게 묻히는 게 지하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 땅과 면하는 부분에 공간을 좀 두는 거예요. 흙막이 벽을 설치해야 되겠죠. 흙이 넘어오지 않도록. 이 공간이 좀 건조하게 유지된다고 해서 드라이 에어리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비게 되면은 좀 방수에 유리하게 되고요. 빛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창이 나면은 이렇게 빛도 들어올 수 있고 바람도 들어올 수 있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어 체크를 사용하는 문은 보통 도어 체크는 우리 현관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고요. 그 열렸을 때 어떤 유압 실린더가 바로 닫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일반적으로는 여닫이문에 사용됩니다. 철골 공사 시 바닥 슬랩을 타설하기 전에 철골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설치하는 바닥판이에요. 이렇게 약간 요철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곡된, 이렇게 접어진 철판이에요. 그래서 철판을 보통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이런 마루판을 데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 마루판을 철판으로 접었다라고 해서 데크 플레이트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추울 때 또는 수중 물속에 또는 긴급 공사 빨리 굳어야 할 때 가장 적합한 시멘트는 무엇인가요? 조기 강도가 높은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7일 만에 28일 압축 강도가 나와요. 그래서 공기 단축,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추울 때 또는 물속에 시공하게 되는 시멘트입니다. 10번 많이 나오는 문제죠. 목재를 벌목하기에 목재를 베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계절은 가을이나 겨울에 수액이 작아서 건조했을 때 수축이 좀 적고 좀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이 제일 좋습니다. 주거 단지 단위 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는 보통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인보구죠. 10에서 20 이만큼 모이면 400에서 500이 되면서 근린 분구가 됩니다. 근린 분구에는 유치원이 하나 들어가게 돼요. 1600에서 2000 그러면 근린 주구가 되고요.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린 주구. 건물의 외벽에서 지붕머리를 연결한대요. 지붕볼을 받아서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가로재인데 보통 가로재에는 돌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은 처마돌이가 많이 나오고 깔돌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건데요. 둘 다 수평 부재고 옆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평보를 기준으로 위쪽에 올라가서 지붕을 직접적으로 받치는 것. 그것은 처마돌이. 그리고 평보 밑에 깔려서 기둥에 머리를 연결하는 것. 그것은 깔돌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깔돌이가 안 나와서 구분할 일이 없는데 일단 지붕볼을 받아야 되고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가로재. 지붕머리를 연결. 그래서 보통 지붕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처마돌이. 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회반죽이 공기 중에서 굳어질 때 뭐가 필요한가요? 회반죽은 이산화탄소를 만나서 굳어지는 아이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KS 분류 중 토목건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고요. 일단 기본은 A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많이 나왔던 게 기계가 B, 그리고 토목건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F입니다. A2 제도지의 도면에 테두리를 만들 때 여백을 최소 얼마나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A4와 A3는 최소 5mm. 이게 A4와 A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3로 보통 10mm를 하는데 최소 5mm이기 때문에 10mm도 가능하다는 거죠. A2, A1, A0는 최소 10mm. 이렇게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건축제도에서 인출선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선 종류는 이렇게 공간이 좁을 때 인출선을 빼서 치수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벽체 안에
공간이 좀 좁을 때 인출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선인데 가는 실선. 굵은 실선은 보통 이런 외형선, 벽체선 같은 거에 쓰는 거고요. 이런 인출선은 가는 실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쉘 구조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이건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다음 중 LP 가스의 특성이 아닌 것은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부터 보자면 비중이 공기보다 커서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누출 탐지기가 바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출되면은 비중이 좀 커서 바닥으로 깔리기 때문이죠. LNG는 비중이 가벼워서 탐지기가 위에 있습니다. 발열량이 크고요. 연소시 불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 공기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누설이 되게 되면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경보기가 있고요. 누설이 되게 되면은 안정성이 높지 않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1번 창의 하부에 건너된 돌입니다. 일단 창의 하부에 들어갔고요. 요거는 창대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위쪽에 들어가면 인방, 옆으로 들어가면은 쌤돌 또는 창쌤. 그래서 정답은 창대돌. 평기둥이 2m일 때 새기둥 사이의 거리는 보통 이렇게 통제기둥이 있고요. 도리를 기준으로 1층, 2층이 나누어진 기둥이 평기둥입니다. 보통 1.8에서 2m 사이, 그 사이사이에 약 50cm 간격으로 새기둥이 들어갑니다. 23번입니다. 강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강구조는 불이 났을 때 엿가락처럼 녹아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구조도 내화적이지 못하고요. 강구조도 내화적이지 못해요. 내구적인 건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내화적인 게 틀렸습니다. 좌굴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은 세장하다고 하죠. 가늘고 긴 부재가 많습니다. 하중이 위에서 발생했을 때 갑자기 꺾여버리는 현상. 그것이 좌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에 비해서 가볍고요. 고층 건물이나 장스팬 구조에도 적당합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구에 이렇게 구형의 시료 표면에 정하중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중을 제거한 이후에 패인 자국, 이 패인 자국을 보고 하중을 나눈 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표면이 딱딱한 정도를 나타내는 브리넬 경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입니다. 목조 벽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일단 신벽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벽이 좀 안으로 들어가서 벽이 좀 깊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한식 주택을 보면은 기둥이 튀어나와 있고 벽이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로 한식에 쓰이고 있습니다. 신벽식은 기둥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벽체가 기둥보다 깊게 들어가는 비슷한 설명이었죠. 평벽식은 양식 구조에 주로 쓰여요. 우리 평벽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기둥이 이렇게 안쪽에 있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너를 대가지고 벽체가 편편하게. 그래서 주로 양식 목조주택에 쓰이는 아입니다. 꿰일 때는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기둥을 연결하는 게 꿰일 때예요. 그래서 평벽식보다는 신벽식. 4번 틀렸죠? 테라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테라조는 인조 대리석의 일종입니다. 우리 백시멘트를 반죽을 해서 대리석 종석을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섞어서 굳혀주면 타일처럼 되는데요. 표면을 가서 광택을 내면은 마치 대리석처럼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조석의 일종이고요. 대리석에 백색 페인트를 가한 겁니다. 백시멘트에 대리석을 가했다 해도 맞고요. 대리석에 백시멘트를 가했다 해도 맞고. 그래서 4번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세 개인데요. 이 세 개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테라코타에 대한 설명이에요. 테라코타랑 테라조랑 좀 말이 비슷하죠. 그런데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 테라코타는 점토 제품이고요. 외장용 입체 타일 이렇게 속이 비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속이 비어 있어 흡음재로 사용된다. 이건 아예 이것과 문제가 다른 거긴 한데 이것도 틀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건 딱딱한 거기 때문에 말랑한 것이 작용하는 흡음재는 사용이 안 됩니다. 차음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가? F에 속한다가 나왔죠. 여기에 생산자는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생산자는 규정되지 않아요. 벽돌 벽체 넷쌓기에서 벽돌을 이렇게 쌓다가 조금씩 넷쌓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럼 이렇게 모양이
앞으로 좀 진출하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 한 켜씩 쌓을 때는 조금만 나올 수 있어요. 이 블럭의 8분의 1만큼. 두 켜씩 쌓을 때는 4분의 1만큼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8분의 1B 4번입니다. 한 켜는 길이 쌓기로 하고 한 켜는 마구리 쌓기. 모서리에 7호 토막을 썼대요. 그거는 화란식 또는 네덜란드식 쌓기입니다. 수평력에 대한 보강 부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팀대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장 강한 것은 가세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고 그냥 수평력에 대한 보강 부재는 가세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동바리는 세로 부재고요. 토대는 여기 밑에 있죠. 이 기초와 기둥을 연결하는 이 토대. 그리고 멍에는 동바리 마루라고 보면은요, 그 위에 이렇게 가로로 되는 큰 부재를 멍에라고 해요. 34번입니다.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긴결재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세퍼레이터 아니면 스페이서입니다. 스페이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철근과 거푸집의 거리를 유지해 주는 거고요. 세퍼레이터는 이렇게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 그것이 세퍼레이터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세퍼레이터는 벽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고요. 스페이서는 피복 두께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거리를 스페이서가 잡아주기 때문에 키워드로 보자면 스페이서는 피복 두께, 세퍼레이터는 벽 두께,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목재 거푸집과 비교한 강재 거푸집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재 거푸집은 말 그대로 합판으로 양쪽 벽체에 두께를 확보해 주는 거고요. 강재 거푸집은 금속, 철로 거푸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약 15회가량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나왔던 이 박리제라고 하는 폼 오일을 발라서요. 뗄 때 좀 부드럽게 떼주도록 해주는 게 이 강제 거푸집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틀렸습니다. 철골 구조의 보에 사용되는 스티프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 물어봤어요. 하나씩 보면은요. 하중점 스티프너는 집중 하중에 대한 보강으로 쓰이는 거고요. 만약에 집중 하중이 발생한다면 여기를 보강하는 게 하중점 스티프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스티프너는 외부의 자굴 방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에 돼가지고요. 요 철골보에 요 연결하는 부분을 외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다 꺾이는 것이 좌굴입니다. 그것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것. 그리고 재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가 이렇게 간다면 거기 나란히 설치한 스티프너가 있는데 그것을 수평 스티프너라고 합니다. 4번에 커버 플레이트와 동일한 용으로 사용된다. 커버 플레이트는 형광보 말고요. 이런 외부 따로, 플랜지 따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조립 또는 판보라고 합니다. 판을 따로따로 연결하는 거. 이렇게 하나로 찍어낸 것은 형광보라고 해요. 여기서 이 플랜지가 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커버 플레이트입니다. 스티프너와는 개념이 아주 많이 달라요. 스티프너는 외부를 보강하는 것,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를 보강하는 것.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7번입니다. 왕대공 지붕틀에서 옆으로 가는 평보와 세로로 부재인 왕대공. 여기에 맞춤. 보통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음한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맞추는 것을 맞춤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강하는 아이는 이렇게 디귿자로 또는 비읍자로 잡아주는 감자빗쇠가 잡아줍니다. 송풍에 의한 내압으로 외기압보다 약간 높은 압력을 주고 압력에 의한 장력, 당기는 힘으로 공간 및 구조의 안정성을 추구한 건축 구조는 어떤 게 있는가? 공기 이렇게 에드벌린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에드벌린은 이렇게 열을 가해서 압력을 높여주고 바깥쪽의 압력과 맞지 않을 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공기 막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0번입니다. 배수 설비, 물을 내보내는 게 배수죠. 사용되는 포집기 중에서 레스토랑의 주방 등에 사용되는 배수 중에 유지분을 포집하는 거.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모아주는 것, 그것이 포집하는 거죠. 보통 우리 그리스 작업한다고 하는 게 기름 작업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모아주는 것은 그리스 포집기입니다. 소방 설비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영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중 소화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인데 소화 설비에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옥내 소화전은 이렇게 복도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빨간 불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문 잠깐 열어가지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호수가 들어가 있어요. 직접 들고 다니면서 불을 끄는 거죠. 스프링클러는요, 천장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불이 나면은 이렇게 물을 돌리면서 뿌려주는 거. 그리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는 안개처럼 이렇게 물이 나와서요, 불을 꺼주는 거예요. 셋 다 직접 불을 꺼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닌 게 뭐냐면 연결 살수 설비인데요. 이건 건물 외부에 이렇게 양팔처럼 이렇게 물을 꽂아주는 건데 직접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직접 불을 끄는 게 소화 설비고요. 이건 그 물을 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결 살수 설비는 틀렸고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직접 불을 끄는 것인지 불을 끄는지 도와주는 것인지를 생각해 해보고 직접 불을 끄는 것은 소화 설비, 불을 끄도록 도와주는 것은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형 에스컬레이터의 공칭 수송 능력은 자, 요건 제가 그 승강기 쪽에서 보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하던데 우리 쪽에 나오는 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800형, 1200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800형은 좀 좁아요. 이 에스컬레이터의 폭이 800mm라는 겁니다. 800mm면 보통 우리가 팔을 벌렸을 때 이렇게 쫙 벌리지 않고요. 좀 벌렸을 때 사람 한 명이 타면 양쪽을 잡을 수 있는 게 이 800형이에요. 1200형은 더 넓어요. 물론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한 명 이쪽 팔 잡고 여기 한 명 이쪽 팔 잡고 이렇게 탈 수 있는 것이 1200형입니다. 그래서 800형은 시간당 6000명 수송합니다. 1200형은 더 많이 두 줄로 가기 때문에 9000명 한 시간에 이렇게 수송할 수 있다. 로 보시면 됩니다. 수시도 영어 중 사람이 서 있는 위치, 스탠딩 포인트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서 있는 위치, 여기가 스탠딩 포인트, 눈의 위치가 아이 포인트이고요. VP는 이렇게 서서히 만나서 사라지는 하나의 점, 소실점. 그리고 수평면, 허리젠탈 플랫 이렇게 되고 정답은 스탠딩 포인트 SP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면 형식 중 트리플렉스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4번에 있죠. 한 개 주거 단위가 3개 층에 걸쳐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이 나오는 답으로 상하층 평면이 똑같아 평면 구성이 자유롭다가 틀린 답인데요. 이게 트리플렉스형이든 듀플렉스형이든 같은 답으로 많이 나와요. 듀플렉스. 두 층이 하나의 주거 단위. 이게 듀플렉스고 3개는 트리플렉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메조넷형 또는 복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열환경 4요소, 다른 말로는 온열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열환경 4요소는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 그리고 바람, 복사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산소 함량은 속하지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건축 도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표시하는 선은 우리 일반적으로 만약에 육각형을 입체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점선의 다른 말 파선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질감, 다른 말로 텍스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모든 물체는 일정한 질감을 갖죠. 매끈하든 부드럽든 폭신하든 뭐 이런 것들. 질감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스케일, 빛의 반사, 흡수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반사하는 건 매끈한 거, 흡수하는 건 말랑한 거. 이런 것도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 질감의 스케일이 또 왜 중요하냐면 요 하나하나의 패턴이 있다면 굵은 것은 스케일이 큰 것이고 짜잘한 것은 스케일이 작은 것인데 좀 더 매끈해 보이고요. 좀 더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번 매끄러운 재료는 빛을 흡수하므로 매끄러운 재료는 빛을 반사하죠. 우리 대표적으로 금속 같은 거 빛을 받으면 딱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3번 틀렸죠. 촉각 또는 시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물체 표면사 특징을 말한다. 이거는 뭐 텍스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틀린 답은 3번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실내의 잔향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잔향 시간은 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큰 공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소리가 울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부분이 좀 매끈하고 딱딱하면은 소리가 튕겨서 잔향 시간이 좀 낮게 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음을 흡수해버리면은 소리가 튕겨 나오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실의 용적에는 비례해요. 실이 크면 클수록 잔향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큰 교회나 이런 강당 같은 데서 말을 하면 약간 에코가 생깁니다. 소리가 좀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좀 작은 공간, 작은 방에서 이야기하면은 소리가 명료하고 그 남은 소리가 없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이 크면 클수록 잔향 시간이 많아지고요. 실이 좁으면 좁을수록 잔향 시간이 짧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의 흡입력에 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 실의 흡입력이 높을수록 잔향 시간은 짧아지는데 여기 만약에 어떤 카펫 같은 소재로 벽을 해놓은 거예요. 좀 폭신폭신한 거. 소리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에코가 많이 생기지 않고 좀 이렇게 명료한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요즘 강당에 가보면은요, 모 보드라고 하는 보드를 많이 붙이고 예전에도 이렇게 패브릭을 감아 놓은 보드를 많이 붙였었어요. 그래야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흡음력에는 반비례, 흡음력이 높다 하면 잔향 시간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흡음력이 낮아요. 막 소리가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잔향 시간은 이렇게 반대로 더 길어지게 돼서 소리가 명료하지 않고 뭔가 에코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2번이 틀렸죠? 다음 중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우리가 지금 많이 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건축법 제외 대상입니다. 세트처럼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트처럼. 건축법 제외는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거, 건축법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외, 철도 선로 위의 플랫폼 제외, 요 세 가지를 좀 암기를 해두시면은 그 중에 아닌 거, 동식물원은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57번 벽체의 열 관류율을 계산할 때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열 관류율이라는 것은 벽체 양쪽 온도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내는 30도, 예를 들어서 밖이 영하 10도라고 봅시다. 그럴 때 열이 통과하는 현상인데요. 이 높은 쪽에 있는 열이 이렇게 어떤 매개체 없이 이동을 하다가 벽이라는 아이를 만난 거예요.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영하 10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 이것이 열 관류율입니다. 일단 습도는 필요사항 뭐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먼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공기층의 열 저항입니다. 우리 여기 중간에 어떤 단열층이 있을 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항을 한다면 열 관류율이 높지 않게 나올 수 있고요. 벽체 재료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열이 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열이 더 나가버리고 열 전도율이 낮으면 열이 나가지 않죠. 그래서 요 열 저항과 재료 두께와 열 전도율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요. 습도는 물론 상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줄기조 그리기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키드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A3 용지, 이런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줄기초를. 그럴 때는 여백을 먼저 잡을 것이고 100분의 1로 그리면 될지 40분의 1로 그리면 될지 축척을 먼저 정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세한 그림들을 그려가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건축이란 신축, 증축, 재축, 개축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죠. 건물을 그대로 이전하는 거. 수선은 건축법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대수선 물론 건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